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PC에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다 사용할 줄 알죠? 그런데 윈도우를 배운 적 있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배운 적은 없죠.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지다 보니까 한 거지, 그걸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2년,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얘기하는 내용도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스마트폰이 좋은 거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정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CT, 기본적인 개념 잡는 거니까요. 사용된 용어라든지 이런 걸 좀 이해해 달라는 의도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ICT, 요즘 많이 나오죠. IoT, ICT. 옛날에는 IT 하다가 ICT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정보하고 기술만을 융합해서 IT란 말을 썼는데 거기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란 개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ICT란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인베드 시스템, 인공지능이 가미되면서 IoT란 말이 나왔죠. EOT라는 말도 요즘은 또 쓰고 있고요. IOE,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Everything 해가지고요. 그 밖에 다양한 IT 기기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또 스마트폰 내부 구조,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어떤 특징, 또 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 할 때 보면 다양한 사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스마트폰의 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스마트폰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소프트웨어 하나하나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스마트폰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어떤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란 말도 가볍게 얘기할 거고요. 안드로이드 역사, 또 iOS의 관계, 또 비교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첫 주니까요. 스마트폰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해갖고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기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전화기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고 MP3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뭐 있었죠? USB도 갖고 다니고 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도 활용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죠? 다 스마트폰으로 융합이 되어버렸죠.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이 그만큼 편해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생활은 편해졌습니다. 그 스마트폰, 기술의 총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화려한데 특별히 말은 화려하지 않네요. 예, 봅시다. 스마트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과거에는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필름 카메라도 물론 있었죠. 또 MP3. 나 아직 책상에 이 MP3가 있거든요. 그때는 USB에 딱 꽂기만 하면 되고 참 좋았거든요. USB 저장 매체로도 사용을 하고 음악을 들으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또 여기 삼성 건데 쓰기도 참 편했어요. 또 그 밖에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강의 들을 때 혹시라도 중요한 내용을 놓칠 것 같은 걱정이 있을 때 사용할 때 했죠. 또 닌텐도도 많이 사용을 했었었죠. 지금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이 돼서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오락기기들,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기기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생활 속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아, 스마트폰에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었구나. 뭐 일부 여러분 중에는 이런 걸 경험을 못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포함이 돼 버렸구나. 바꿔 이야기하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기기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바로 이제 사라질 제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있기는 있지만 지금 거의 쓸모가 없어졌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없어질 가장 첫 번째 거는 내가 생각한데는 컴퓨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컴퓨터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기 중에 버튼이 100개가 넘는 그런 기계는 컴퓨터 빼고는 없거든요. 뭐 리모컨, TV 리모컨 같은 경우도 잘해야 20개, 많아야 30개 버튼 넘어가지 않는데 컴퓨터는 100개 이상의 버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컴퓨터는 이건 일반 사용자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 전문가, 즉 개발자를 위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사용자 위주의 기기고 컴퓨터는 개발자 위주의 기기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개발자 위주의 기기는 점점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과정, 사용법, 내용 이런 걸 배우겠지만 일반인들은 컴퓨터를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요즘은 뭐 스마트 기기에 연결돼 갖고 TV에 연결시키면 스마트폰과 TV를 연결시키면 컴퓨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컴퓨터를 사야 되나? 그 비싼 기계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또 스마트폰의 기능이 컴퓨터를 이제 능가하고 있거든요. 사용의 편리성, 속도, 또 저장 용량도 과거 컴퓨터랑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기술이 많이 보급되면서 폰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뭐 화면이 오피스 같은 것은 화면이 좀 작다는 문제는 있는데 그건 컴퓨터 연결했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좀 더 있으면 컴퓨터가 없어질 때쯤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음성 인식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내가 타이핑을 치는 그런 불편함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바로 체험할 수 있을 거거든요. 5년, 10년 내에 컴퓨터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필수적인 장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야 되나? 먹고 살 게 없어지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이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폰은 쓰기는 참 편한데 내부를 보면 그림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삼성 같은 회사가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공장들을 짓고 있죠. 삼성이 주로 짓는 공장들은 뭐죠? 반도체 공장이죠. 삼성은 과거에는 메모리 위주의 생산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프로세서 위주, 비메모리에 관련된 기술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컴퓨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뭐죠? CPU죠. CPU. CPU는 어디에서 만들죠? 어느 회사가 만들죠? 다 알고 있죠?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그래서 과거에 나온 컴퓨터 앞에 보면은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즉 컴퓨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컴퓨터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CPU, 인텔 칩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피처폰 같은 경우는 어떤 칩을 사용했을까요? 그때는 퀄컴이라는 회사 칩을 주로 썼죠. 옛날 핸드폰 딱 찾아갖고 보면 뒤에 보면 퀄컴이란 마크가 꼭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즉 퀄컴 칩 없이는 피처폰은 돌아가질 않았어요. 지금은 퀄컴 칩의 비중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전용 통신 칩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즉 CPU는 어느 회사 제품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면 요 제품 요거 같은데 요 새카만 칩 요게 아마 그 핵심 칩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터치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요 칩이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 돼요. 이게 누구네 거냐는 거죠. 예, 스마트폰 최근에 나오는 IoT 기기들, IT 기기들은 대부분 ARM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이용한 칩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칩은 물론 삼성이 찍어냈죠. 그렇지만 삼성 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약하죠. ARM이라는 회사가 설계한 도면을 갖다가 그걸 이용해서 삼성이 칩을 찍어내는 겁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이건 ARM 거라는 거죠. ARM적인 존재 ARM 아닙니다. ARM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칩을 쓰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설계한 기술을 갖다가 지금 도면을 갖다가 삼성이 열심히 찍어내는 거죠. 이 회사가 그 기술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스마트폰을 찍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암이라는 회사, 아멘이라는 회사 칩을 쓰고 있다. 내가 과제를 또 부과할 건데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꼭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 칩을 사용했고 거기 칩이 코어가 몇 개가 들어있고 램은 얼마고 저장 공간은 얼마인지. 저장 공간은 대부분 폰을 구입할 때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건 핵심적인 요소니까요. 내가 찍은 사진, 음악, 동영상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뭐 32기가, 메가도 아니고 64기가, 128기가 이런 거 사용하죠. 그렇지만 제일 핵심적인 CPU는 어디 건지 우리는 잊고 있거든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칩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다 보니까 삼성도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중국과 미국의 그 기술 전쟁, 무역 전쟁 보고 있죠. 언젠가 우리도 거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미국이 또는 암이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이 라이센스를 허용하지 않겠다 한순간에 우리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꼭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런 기술의 히스토리, 백그라운드 지식도 알고 있다고 하면 좀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죠. 네, 살펴보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 언제 설명해요. 뜯어봐요 하나씩. 집에 노는 스마트폰 뜯어봐봤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기는 좀 힘들 겁니다. 큰 덩어리 이 정도는 띄워낼 수 있죠. 그리고 기껏해 배터리나 보는 거죠. 뭐. 예, 꼭 한번 스마트폰 내부 구조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제 껍데기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구조는 어떻게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늘 접하는 건 이런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점점 진화하고 또 기술이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면서 또 회사 이제 제조업체 간의 어떤 차별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모양이 많이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좀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내가 설명한다는 건 거의 시간이 아까운 일이고요.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자세히 보면 뭐가 있을 수 있나? 없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카메라도 회사마다 다양하게 나가고 있고요. 뭐 2개, 3개, 4개 나가기도 하죠. 이 기능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바는 없지만 다 사용할 줄 알고 있고요. 용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기본적인 모양들이니까요. 이 스마트폰도 보면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듯이 컴퓨터가 개발자 위주의 장비고 스마트폰은 사용자 위주의 장비라고 했죠.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죠? 예, 키보드를 쓰지 않고 터치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음성인식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죠. 최근에는요. 아직 이제 그게 음성인식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 자판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죠. 화면상에.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보고 자판도 보고 하다가 화면이 점점 커진 거죠. 한동안 폰은 작은 게 좋다는 쪽으로 기술이 진행돼 왔었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멀티미디어 기기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점점 크면 클수록 좋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은 갖고 다니는 거죠. 어디 고정된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에 대한 거, 배터리 용량에 대한 게 또 관심사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 전력 소모가 적은 칩, 이 기술을 가진 게 암이라는 회사거든요. 암칩이 전력 소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버린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터치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 이건 점점 발전돼서 앞으로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킬링 아이템, 킬링 테크놀로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예전에 DMB라는 게 좀 많이 우리나라에 DMB 보급되면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구글 파워죠. 예, 구글의 유튜브부터 해갖고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이 TV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다양한 매체, 다양한 정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TV에 대해서 별로 욕심을 내지 않게 됐다는 거죠. DMB 본 적 없죠, 최근에? TV 인터넷을 보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예,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구성, 사용자 위주의 구조, 인터페이스죠. 이런 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구조들입니다. 예, 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터치 스크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터치. 예, 손으로 만지면 되죠. 처음엔 터치 하나, 터치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롱 터치 있죠? 어느 걸 선택하거나 아주 깊이 있게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 거, 눌리는 강도 등을 체크해갖고 기능을 나누어서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있죠? 어떤 아이콘이나 어떤 대상이 있으면 마우스 터치하다 쭉 끌어다 집어넣을 수도 있죠. 또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미 우린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죠. 확대 축소도 아주 쉬운 거죠. 이걸 쓰다 보니까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차에 내비가 있는데 이 내비는 터치는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좀 나온 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내비를 보다가 지도가 궁금해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쓰듯이 이 내비게이션 터치를 쭉 벌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제 또 좀 바뀌어서 스마트폰의 내비도 워낙 좋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 둘 다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미세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터치를 활용하는 기술이 생활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기기들도 자연스럽게 넘어와 있고요. 사용법이. 그 다음 더블 터치. 더블 터치 별건 아닌데 타닥 누르는 거죠. 초기에는 이 더블 터치란 개념도 좀 익숙하지 않았고 더블 클릭. 근데 지금은 아주 익숙하게 잘 쓰고 있고요. 뭐 3살, 4살 먹은 어린이들도, 애기들도 이런 거 잘 활용하더라고요. 또 플릭이라는 용어, 이거 들어봤나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어떤 목록이 있어요. 손가락을 쫙 미는 거 있죠? 목록이 긴데 쭉쭉 끌어올리기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때 쫙 밀어버리면 목록이 쭉 가죠. 가속도가 붙어서 가다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 그런 기능을 플릭이라고 합니다. 플릭. 이런 용어도 알고 있으면 유식한 척 할 수 있죠. 네, 터치 스크린 하나만으로 단지 터치가 된다가 아니라 터치, 롱 터치, 드래그, 확대, 축소, 더블 터치, 플릭이란 기능이 제공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마우스 없이도 화면을 아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컴퓨터 키게 되면 바탕화면 나오고 상세한 내용을 보려면 왼쪽 끝에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면이 어떻게 보면 초기 화면, 컴퓨터에 처음 나타나는 화면이죠. 그리고 이 버튼이 바로 이제 시작 버튼이 되는 거겠죠. 물론 기능이 향상되면서 우리 컴퓨터 화면 밑에 스크롤바, 호라이즌, 수평선이라고도 하는데 호라이징 바, 스테이터스 바르는 그런 기능이 여기 표시가 되죠. 날짜, 시간, 현재 통신 상태, 또 메모리 상태 이런 것들이 줄 표시가 되죠. 물론 여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밀게 즉 클릭을 시키거나 옆으로 밀어버리면은 또 다른 서비스, 다른 화면이 나타나기도 하죠. 네, 좋네요. 여기 화면이 표시되고 이게 다 알고 있는 상이라 여기 설명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네요. 이 화면도 익숙할 거고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직접 어떤 결과값을 표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위젯이라고 합니다. 보통 날씨, 시간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사용들을 하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요 위쪽에 뭐 카톡이 왔다든지 문자가 별도로 서비스되는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고 있죠. 어쨌든 그 결과가 직접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위젯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 요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컴퓨터랑 똑같다는 거, 컴퓨터 바탕화면이라는 거, 요거만 좀 생각해주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앱 화면이라고 보통 이제 앱 뷰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그 기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옛날에는 그냥 누르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화면을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위로 올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법이 좀 진화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바퀴가 나오면 이건 설정창이죠. 화면이 좀 옛날 겁니다. 초기에 나왔던 앱을 터치한다 이런 말 나오고요. 위젯과 아까 위젯 직접 결과가 나오는 그런 화면들이 있죠. 뭐 그런 거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할 말이 없네. 이 많은 앱들은 뭐 필요한 대로 깔리는 거고요. 뭐 안드로이드를 쓸 경우는 기본으로 구글이 자기들 구글 브라우저 깔게 되고 몇 가지를 깔아주죠. 구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쓴다는 전제가 깔렸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라이센스가 없다 고 우리가 편하게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자기들의 제품, 자기네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다 필수 요소로 내장을 시켜버리죠.
그걸 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글 제품에 익숙해지고 구글의 매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브라우저 한번 열어서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광고가 깔리면서 광고 수익을 챙겨갈 거고요. 물론 이 안드로이드 OS가 삼성에서 삼성폰에 설치돼 들어가는데 삼성도 일정 비율의 무료가 아닙니다. 이 무료라는 건 우리가 쓰고 공부하고 이럴 때 개발할 때 무료라는 거고 그 안드로이드 OS를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 팔아먹는다. 즉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때는 구글과 일정한 비율로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나눠 가져야죠.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스테이터스, 철자가 틀렸네. TUS겠죠.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뭐죠? 와이파이. 이거 뭐죠? GPS의 현재 위치를 나타낼 때 이걸 쓰죠. 그리고 이거 뭐죠? 블루투스, NFC. NFC가 뭘까요? Near Field Communication. 서비스 쓰고 있죠? 오늘도 올 때 썼죠? 폰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 버스 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 카드. 보통 우리가 RFID라고 얘기하는 기술이 바로 이거 Near Field Communication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즉 RFID 리더기도 들어 있고 태그도 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그쪽 전자기술 쪽을 좀 수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 더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스테이터스 바, 상태 바에 표시가 됩니다. 맨 윗줄에 표시가 되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쭉 끌어내려서 상태를 보도록 하죠. 자세히 보면 컴퓨터를 쓸 때랑 스마트폰을 쓸 때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는 대부분 다 버튼을 달고 메뉴 체계에서 작업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화면이 작으니까 사용법이 특별히 메뉴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터치, 더블 터치, 아니면 화면을 내린다, 옆으로 민다, 밑에서 올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 없이 기능이 다 숨어 있게 됐죠. 이런 것도 아주 큰 변화거든요. 익숙한 사람들은 별거 아닌 문제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어릴 때부터 이걸 써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 없이 불편함 없이 모두 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는 난감하죠. 뭘 건드려야 될지 잘못 건드리면 화면이 팍팍 변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점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차이가 크다는 거 이렇게 이제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말하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IT 기기를 접하는 자세도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 기기 접하는 거,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나는 괜찮죠. 꼴에 내가 컴퓨터과학 전공자인데. 다음 봅시다. 스마트폰에 있는 소프트웨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는 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미 받아만 쓰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남이 만든 것, 이거 앞에 내용 동일하네. 애플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들이고 위젯은 아까 같이 화면상에 나타나서 직접 실행이 되면서 결과를 직접 제시하는 것들, 날씨, 일정, 메모 이런 것들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봐서 위젯과 앱으로 나누어진다. OS를 빼 나머지 얘기하는 겁니다. OS 위에 운영체제라는 거는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편하게 써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시하기도 하고 선택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OS가 즉 안드로이드 OS라는 게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얘기한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최근 것도 아니에요. 좀 오래됐어요. 간단히 인터넷에 긁어다 붙였는데 지금 2020년인데 한참 전 거죠. 특이한 점만. 안드로이드 OS의 버전은 이렇게 음식 이름을 따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A, B, C, D A, B, C, D, E, F, G, H, I, J, K, L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알파벳 순으로 하고 음식 이름을 따서 했다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개발자들 맘이니까요. 개발자들이 만들고 붙이는 거다 보니까 이런 개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도 또 오피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윈도우 3.1 이렇게 나가다가 윈도우 7 나가다가 그다음 연도로 바뀌었죠. 윈도우 95, 98, 2000. 근데 최근에는 다시 숫자로 와서 윈도우 7 다음 8, 그 다음에 9 없이 10으로 넘어왔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피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오피스 뭐뭐뭐 그다음 연도 쓰다가 지금은 지금 내가 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거든요. 연도나 버전을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최신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1, 2년만 지나면 너무 올드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시간, 즉 날짜랑 연계되는 이름을 좀 안 붙이는 추세입니다.
IT 기술의 동향이죠. 어쨌든 안드로이드 버전은 이런 식으로 부여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폰에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OS든 어떤 버전을 쓰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오퍼레이팅 시스템,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안드로이드죠. 이거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거. 물론 엄밀하게는 안드로이드 회사가 따로 있었고 그 회사를 구글이 샀죠. 그리고 더 진화시켜서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고요. 이 OS를 쓰는 스마트폰은 삼성, LG, 모토로라 전 세계 한 7, 80% 이상이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iOS, 애플 거를 사용을 하죠.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급에 좀 한계가 있죠. 애플이 생산하는 폰 말고는 iOS 쓰는 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회사든지 삼성이든 아니면 HTC든 뭐 모든 회사가 그걸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름대로 모바일용 OS를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세력이 미미하죠.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만만한 회사가 아니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는데 좀 실패한 경우 있죠. 암이라는 회사 또는 구글의 구글이라는 회사를 좀 무시했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직도 MS는 뭐 폐쇄 정책, iOS, 애플도 폐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수익을 독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변 확대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워낙 막강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꿋꿋하게 버티고 앞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제품명들이야 뭐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거 봅시다.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얘기입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휴대용 단말기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안드로이드 회사는.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거용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운영체계였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휴대폰하고 카메라가 접목되면서 스마트폰 OS로 개발이 됐습니다. 발전된 거죠. 그리고 창업 2년 만에 2005년도에 구글에 인수됐습니다. 어마어마하다. 5천만 달러. 근데 16년 자료에 하니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3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네, 5천만 달러, 600억 주고 산 회사가 1년에 37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언론에 나온 걸로는 안드로이드라는 회사가 한동안 삼성에 와서 안드로이드 OS를 구입하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그런 거 들은 적 있으시죠? 있죠. 그때 삼성이 그걸 구입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삼성이 그걸 샀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았을 겁니다. 삼성이 그 정도 회사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지만 스마트폰 하드웨어에서는 최고지만 OS 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 정도가 되질 않거든요. 거기다 ARM이라는 칩을 삼성은 개발하지 못했거든요. 찍어내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기술도 결코 찍어내는 걸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 게 뭐죠?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하지 세계의 어떤 뭐 개발 또는 창의적인 이런 표현은 쓰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국보다 좀 앞서가지만. 구글이라는 회사가 더 대단한 회사죠. 이 구글이라는 회사도 만들어진 지 한 20년 남짓 됐습니다. 1998년 9월 스탠포드 박사과정의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20년밖에 안 된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고요. 구글 소프트웨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PC에서 윈도우, MS 제품 없이 쓸 수 없듯이 지금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알죠? 구글이라는 회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은 알겠지만 유튜브도 2006년도에 65명이 유튜브를 인수했습니다. 자, 1조 원 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 세계 최고죠. 유튜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2006년도에 이때 유튜브라는 회사는 누가 그 어마어마한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무슨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구글이 검색 엔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구글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글이 하는 구글 벌룬 또 구글 스마트 TV도 구글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구글이 먼저 했죠. 알파고 알죠? 바둑두는 프로그램. 구글 브라우저, 구글 검색.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기술들, 많은 서비스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딩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MS도 완전히 잡아먹을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폰에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깔리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대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는 거 다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겁니다. 애플의 iOS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폐쇄형이라는 거, 이게 맹점이죠. 이거 말고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개발된 시기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스마트폰을 조금 스마트 도입을 좀 망설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빨라진 거죠. 스마트폰 여러분 잘 기억해봐. 스마트폰 쓰던 10년 남짓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최초 버전 2008년에 안드로이드 OS가 나왔으니까요.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기술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용어들 우리 흔하게 접하고 있죠. 와이파이라는 거, 와이브루라는 거, LTE라는 거. 와이파이는 근거리 통신망이죠.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데이터 통신 아닙니다. 와이파이.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것도 보면 크게 봐서 LTE 요 서비스 있죠. 여기 5G 요즘에 나오고 있죠. 아유, 다 옛날 데이터네. 예. 이건 데이터 통신 기술이고요. 우리가 와이파이는 또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공유기부터 바로 연결되는 기술이죠. 이거는 무료입니다. 이건 무료예요. 이건 유료입니다. 와이브로 기술이 한동안 있다. 이게 이제 LTE로 발전이 되고 이제 4G, 5G 향상이 된 거죠. 여기 있다. 1G, 2G, 3G, 4G, 5G 요즘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면 요 3G부터 인터넷이 제공이 됐고요. 요 때부터 문자가 들어가면서 인터넷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선은 유선도 그렇습니다. 유선 전화기도 지금은 인터넷망을 사용을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1세대 이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마비되면 모든 통신은 다 마비가, 전화도 마비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번 있었죠. 홍대 쪽에서 좀 오래됐구나. 한번 기지국이 한번 불타가지고, 기지국 선로가 불타가지고 완전히 마비된 적이 있었잖아요. 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전화기도 마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알고 있기 바라고요. 통신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구나. 통신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지루해지고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갖고 좀 짧게 잘리고 있습니다. ICT가 뭔지, 안드로이드 OS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바랍니다. 또 iOS하고 안드로이드 OS,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내가 설명한 거 있죠? 앞으로 PC는 없어질 거다. 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3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들었는데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IT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어떤 식견이 있어야죠. 내가 보기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얘기했죠, 우리 지금? 스마트폰의 구조, 특징,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